작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비트코인 시장 드디어 강세 신호가 켜졌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시그널이 뜬 상황인데요. 이 가격만 살짝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도대체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어떤 신호인지부터 짚어볼게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 측에서 만든 크립토 히트 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시장의 체온계 같은 지표인데 이 지수가 상당히 식었다, 이제 좀 저렴해졌다, 이런 수준으로 내려온 게 지난 2025년 4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16.8%라는 수치인데요. 이게 저평가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이 시장의 매도 과잉이 끝났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표를 만든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요. 시장 체력이 안정되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가는 코인들도 많아졌다. 무서워서 던지는 매도세는 이제는 거의 끝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차트 하나만 본 누군가의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구조적인 신호라는 점에서 그 무기가 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큰 손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낙관론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펀드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빌 밀러, 그분이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준비를 끝마쳤다. 기술적인 지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 당시 가격이 부진했었지만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다라는 점도 근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거는 이 대목인데요.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스탠스가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미국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부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 측에서는 시장 구조 법안이라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은행들도 보고서를 내가지고 이 법이 통과한 다음에는 기관 투자 장벽이 확 낮아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관들을 설문조사 해보니까 35%는 규제 불확실성이 발목이라고 답을 했고, 정작 암호화폐에 투자한 비중은 평균 7%밖에 안 되는데요. 놀랍게도 응답자의 71%가 앞으로 1년 안에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법만 뒷받침돼주면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자본들을 들어오겠다는 뜻이겠죠. 정리하자면요. 시장 내부 데이터, 큰손 투자자의 시각, 그리고 제도 변화 조짐까지 이 세 가지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라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드디어 바뀌려고 한다는 정확한 신호탄이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먼저 거시경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2024년, 2025년 내내 이 시중에 돈줄이 꽉 조였습니다. 성장주도 코인도 힘을 못 썼던 배경인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멈췄죠. 경기가 슬슬 식어가니까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돈을 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의 엄청난 전환점이라는 거고, 돈이 비쌀 때는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갔었지만 이 돈이 다시 저렴해지고 또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은 넘치는 유동성이 갈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동안 은행 예금이라거나 국채만 쳐다보던 자금들이 주식과 암호화폐처럼 수익을 찾아가지고 산만리를 떠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달러의 독주 체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부터 작년까지는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 달러랑 미 국채로 몰렸어요. 워낙에 금리도 미국이 제일 높고 안전하다 보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러 매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처를 둘러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른 곳에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도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 거고, 과거에도 달러가 약세일 때 이 비트코인이 강세인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 전환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함께 볼까요?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요. 금리 압박이 줄어드니까 성장주의 숨통이 트인 건데 이 투자 분위기가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 실제로 한동안 거의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테슬라, 나스닥 지수 동반 오를 때 비트코인도 올라갔고 또 반대로 꺾일 때는 같이 조정받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 월가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는 뜻인 거고, 거기에 비트코인도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코인 관련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나 비트코인 채굴회사 주가예요. 이런 주식들이 작년에 폭락했었다가 요즘에 눈에 띄게 반등을 했고요. 주식 투자자들 눈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열린다라는 이런 신호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거 경험상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도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거시 환경은 이렇게 돈과 투자 심리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정학적인 위험, 쉽게 말씀드려서 국제적인 악재들입니다. 최근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 사건이 있었죠. 옛날 같았으면 전쟁 날지 모른다. 이러면 주식은 물론이고 비트코인도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뉴스 나올 때 확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마치 금값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 시장 일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즉 위험 상황에서 피신하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물론 어디까지나 일각의 움직임일 뿐이고요. 큰 충격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떨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들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위험 회피 수단 정도로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정치 지정학적인 리스크 회피처 역할까지도 살짝 얻어가고 있다는 거. 이 시장 인식 지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판도 변화의 한 가지 단면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부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이번 반등이 비트코인 혼자만의 독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통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될 때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더리움, 주요 알트들이 따라오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양상으로 나오려는 찰나로 보입니다. 이 바네크 지수에서도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코인들의 증가를 언급을 했고,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앞지르는 날도 있었고요. 솔라나, 폴카삭 같은 대형 알트들도 서서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돈이 돌았을 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딱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지난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빼고 다들 관심 바뀌었었지만 이제 다음 건 뭐지 하면서 알트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을 보면 이런 변화가 더 확실해집니다. 먼저 기관 자금부터 살펴볼까요? 2024년 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모두가 놀랐었죠. 그리고 그 ETF들로 2025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100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고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기관과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익숙한 ETF 형태로라면은 비트코인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마치 물꼬를 튼 셈이겠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시장 강세 신호가 포착되니까 ETF를 통해서 추가 진입하고자 하는 돈들이 슬슬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 설문처럼 이 많은 기관들이 법만 뒷받침되어주면은 투자 비중을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설문 결과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집단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규제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러면은 들어가겠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이 정도 마음만 먹었다면은 점진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유입들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 이 눈에 띄는 게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이런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분야 인력 채용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런칭 채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손들은 시동 걸어놓고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는 중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측면도 보겠습니다. 이 작년 폭락 당시에 많이 떠나갔던 개인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온체인 데이터라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상에서 활동하는 지갑수가 다시 늘어나고 거래소로 코인을 입금해서 거래하려는 움직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물론 아직까지 개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용히 문을 연 사람들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약한 기미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불길이 되고는 했었죠. 그리고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반대로 감소 추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서 빼내가지고 자기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통 강력한 홀더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홀더라는 거는 한 번 사면 잘 안 파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3분의 2 이상이 6개월 넘게 그대로 보유되고 있다고 해요. 작년 당시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들 던졌었지만 그 물량을 받아간 신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꽉 잡고 절대로 안 팔고 안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수요가 들어올 때 이 공급이 달려가지고 가격이 튕겨오르기 쉬운 구조가 되겠죠. 이번 강세장의 근본에서는 바로 이런 공급 측의 구조 변화도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버리지랑 청산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미끄러진 적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선물 시장에 쌓였던 고 레버리지 포션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연쇄 청산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속된 말로 과열을 시키는 약재료로 크게 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들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현물 위주로만 거래를 했고 선물 포지션도 크게 줄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격 반등이랑 함께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 베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믿으면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요. 만약에 한두 달 무서운 속도로 상승한다?
또 과열 경고 등이 켜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행인 거는 이번 사이클에는 제도권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거래소들이 예전처럼 무작정 100배, 125배 이런 미친 레버리지를 부추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성숙해졌달까요? 그래서 적정선의 레버리지 유입은 오히려 상승 탄력을 더해주는 연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나치게 빚을 동원한 투기가 쌓이고 있진 않은가? 이거는 계속 경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투자 전략 말할 때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가격 상승의 재료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새로운 불마켓이 열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겠지만 그 가능성을 점점 더 높게 보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난 2년과 비교해가지고 판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빌 밀러가 미국 정부 스탠스가 우호적으로 변했다라고 했죠. 불과 2022년 그리고 2023년만 해도 미국 SEC에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고 규제가 미흡해서 투자자가 망했었고요. 이런 부정적인 뉴스도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그 기류가 전부 다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SEC가 ETF 승인해주고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안들 통과시켜 나가고 이제는 상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된 겁니다. 유럽은 이미 미카 법안으로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넣었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기업들과 은행들도 변신을 하고 있다는 거. JP 모건 같은 은행들은 예전엔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망을 만들고 있고요. 자체 디지털 코인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규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기들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금융권이 비트코인은 범죄나 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사업기회 잡자 이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이랑 인식들이 성숙 단계로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단타로 접근하시면 항상 마음이 먼저 흔들려요. 반대로 현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현물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확인하셔도 좋고요. 비트코인 본체의 상황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전세계 채굴업자들이 투자를 이어가는 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의 생존력과 희소성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거고 아무리 가격이 출렁여도 네트워크가 끄떡없으면 신뢰가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반감기도 지나서 앞으로는 신규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요가 는다? 당연히 가격이 우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다들 알고 있지만 정작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들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그 토대에 눈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공급은 정해져 있고 이제 제도권도 인정하려고 하네. 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사이클이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의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작년 폭락 때 크게 데인 분들은 또 오른 척 하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반신반의하고 계실 거고 운 좋게 저점에 산 분들은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기대감이 클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에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러고 포기한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 사이클을 돌아봤을 때 진짜 상승장 초입에서는 대중이 확신을 못합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2019년, 2020년 초반에도 이번엔 다르다, 안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죠. 그러다가 2020년 후반부터 막상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전부 다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게 오히려 강수장 초기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고 이유가 뭐냐? 이미 모두가 낙관하면 더 살 사람이 없겠지만 반대로 절반쯤은 의심하면 아직까지 살 사람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희망 단계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공포는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광적인 탐욕 단계도 아닌 어딘가 중립과 낙관 사이 어딘가에 있는 상태예요. 미국 월가 격언에서도 비관 속에서 매수하고 낙관 속에서 매도해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 격언대로라면은 적어도 지금 끝없는 비관에 잠식된 시기는 지났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겁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모하게 달려들지도 말자입니다. 구조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너무 늦을까봐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애초에 진짜 상승장은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불과 며칠 사이에 기회가 전부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조급함은 판단 미스를 낳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10에서 20% 상승하는 날에는요. 오히려 숨고르기 이후를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고
지금 가진 현금이 있다면은 여러 번 나눠가지고 조정 나올 때마다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세 신호가 나온 거는 시장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알려준 셈이겠죠. 이 반대로 이미 투자 중인데 지난번 폭락을 경험하면서 너무 불안하셨다면은 이번엔 미리 대응책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한 목표 가격대가 오면은 일부 익절하셔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이 비중이 너무 큰 알트가 있다면은 조금 줄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이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즐겁기만 한 건 아닙니다.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폭이 크면은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때 원칙 없는 사람들은 롤러코스터에 휘둘리다가 결국에 꼭지에 사서 바닥에 파는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시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희망적인 소식이 많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인하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영영 기회를 놓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이 시장은 돌고 돈다는 오래된 진리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냉랭했던 크립토 윈터,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왔다고 한꺼번에 꽃이 피진 않죠. 찬바람이랑 따뜻한 바람이 교차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계절이 바뀝니다. 이번 사이클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큰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면서 그 흐름에 올라타시되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도 대비할 줄 아셔라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에서 2025년 4월달 이후에 첫 번째 비트코인 강세 신호가 뜬 이유는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 깔려있는 정교한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그 신호를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일일 겁니다. 이 무리한 꿈도 지나친 공포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요. 다가오는 시장의 판도 변화를 차분하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신다면은 그거는 어쩌면 진짜 기회가 움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 몰라요. 이 긴 하락장의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남들이 여전히 의심할 때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신 분들만이 다가오는 봄의 온기를 가장 먼저 누릴 자격이 있겠죠. 이 공포를 넘어선 우리 구독자분들의 용기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만나서 마침내 따뜻한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어렵게 접근할수록 더 꼬이고요. 기본 원칙을 지킬수록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로 끝도 없죠. 시장의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한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이 당연한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대부분 이 원칙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걸로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판다? 그런 매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는 그때, 그 순간부터 투자는 스트레스가 되고 실망감만 남게 된다는 거. 중요한 게 뭐냐? 완벽한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적당하게 단기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연습. 그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로 매도하는 이 팔아가지고 우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시면서 매수랑 매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투자가 안정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걷기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신의 영역처럼 날아다니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투자 경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사서 3년 동안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해서 그 3년이 진짜 경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여러 가지 실패들 겪으면서 아쉬움도 겪으면서 이 시장과 부딪힌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비로소 내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그리고 알트 단기 종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팔고 나서 더 올라도 박수치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마셔야 됩니다. 특히나 단기 종목을 접근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계획은 10% 수익을 목표로 진입했는데 막상 10% 수익이 나오면은 대부분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에 수익 실현 안 하다가 신기하게 마이너스 %로 바뀌었을 때 매도를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박수 칠 때 떠날 줄도 알아야지 투자 시장이 재밌는 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요,
결국에 시장은 누군가 100만원 손실을 보면 또 누군가는 100만원 수익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인 것 뿐이지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리플도 조금만 욕심을 내리시고요.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매수한 평균 가격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서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연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반등이 나올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해서 4,000원까지 올라오는 속도랑 시장을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회복하는 속도랑의 차이점 여기에 대한 비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정답은 없죠.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조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모든 걸 떠나서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건강하게 보유하고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결국에 매수랑 매도를 어떻게 잘 섞어가느냐. 시장이 좋다, 리플이 좋다 이런 말만 믿고 고점에서 들어간 매수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해서 바닥에서 던져버리고 코인 시장 자체를 떠나게 만든 그 손절 매도 그게 바로 내 투자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흐름을 내 매매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체감이 분명 달라지게 될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잘 마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을 반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을 가볍게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리플 XRP 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 레저가요. 이제부터는 금과 은을 품고 새로운 RWA의 금융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는 주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 리플 레저가 앞으로 금을 품게 된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실물 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금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들에서 블록체인에 옮기는 흐름들이 큰 화두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리플 레저, XRP 원장이자 XRPL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 전문가들과 창업자들이 머지않아서 리플 레저에서 금이 토큰화돼서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EGA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 피엘 곽 측에서는요. 토큰화된 금이 XRP 원장에 도입되는 것들은 시간 문제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리플 레저의 기술적인 환경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리플 레저가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끊김없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몇 초 만에 거래가 완료될 만큼 압도적으로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기능도 리플 레저의 속속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자동 시장 조성자 AMM이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디파이 어플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토큰화된 금의 유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은 리플 레저는 애초에 글로벌 결제용으로 설계돼서 이 거래 처리 속도, 확장성이 뛰어난 데다가 이제부터는 실물 자산을 올려도 굴러갈 만큼 생태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 같은 전통 자산을 받기에 최적의 그릇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리플 레저 위에 금이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진 않나? 뭐 이런 의문도 가능합니다. 사실 일부 회의론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과연 투자자들이 금을 토큰으로 살려고 할 것이냐? 이렇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그 정답을 내놓았죠. 팍소스랑 테더 같은 업체들 측에서 발행한 금 토큰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10억 달러가 넘는 경우에 금 토큰 PAXG 그리고 XAUT라는 몇 년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블록체인상에서는 이미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확고한 상황입니다. 리플 레저 검증자 중에 한 명인 베트 측에서도요. 팍소스랑 테더가 이미 많은 투자자에게 금 토큰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장은 현재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강조를 남겼어요. 즉 수요 부족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실제로 막상 가로막고 있는 허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왜 아직까지 주요 금 토큰이 리플 레저에 안착을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여기는 인센티브 부족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에나도스 파이낸스의 파노 메크라스 CEO는요. 리플이 직접 나서서 대형 플레이어나 프로젝트에 강력한 경제적인 유인책을 주지 않는 이상 그들이 굳이 리플 레저로 올 이유가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술적인 기반은 깔렸는데 사람들을 데려오는 흡인력 자체가 아직까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리플도 이런 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움직임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 2024년 6월 당시 멜드 골드라는 호주 업체랑 손을 잡고 리플 레저에 금과 은을 토큰화해서 올리겠다. 관련 발표를 남겼고요. 그리고 그해 3분기에 실제로 1g짜리 금 토큰과 은 토큰을 만들어서 리플
리플 레저에서 발행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실물 금을 1g 단위로 쪼개가지고 리플 레저에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리플 레저가 그동안 주요 활용처였던 국제송금 외에도 실물자산 금융의 영역으로 발을 넓힌 신호탄이 되어줬습니다. 여기서 업계 관계자들은요, 리플 레저가 단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서 실물자산 거래랑 금융상품 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면은 XRP의 가치랑 위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남겼어요. 여기까지 듣고도 왜 이게 그렇게 큰 변화인지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한번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인 변화는요, 시장 환경 자체에 있습니다. 금이나 국채 같은 전통자산이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부터 시장 투자자들은 주말이든 한밤중이든 아예 상관이 없이 금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거예요. 은행이나 증권사가 쉬는 시간과 무관하게 자산을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고, 이 전통 금융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크립토 안에서만 놀던 판에 거대한 전통 자산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판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파급 효과는 블록체인 업계의 판도입니다. 이 사실 실물자산 토큰화에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플랫폼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리플 레저의 금 토큰화 사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우위를 증명해준다. 그럼 다른 RWA 프로젝트들도 리플 레저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어느 블록체인이 글로벌 실물자산 인프라의 표준이 되어줄 것인가, 여기에 따른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리플 레저가 1등으로 도약을 한다면은 당연히 XRP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말 그대로 XRP 생태계가 발빠르게 움직여만 주면은 그 주도권을 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차로는 제도랑 규제 측면입니다. 금처럼 국가 경제랑 통화에 민감한 자산이 블록체인에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 각국 정부랑 규제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금 토큰이나 부동산 토큰의 자산 인정 여부, 회계 처리,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고, 리플 레저상의 금 거래가 늘어나면요, 이런 것들을 제도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플 레저의 금 토큰화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내부의 사건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도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쯤에서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요, 리플 레저의 이런 변화들이 XRP 투자 가치를 바라보는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XRP 하면 어땠죠? 은행 간의 송금용 자산,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지만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리플 레저가 송금은 물론이고 금과 달러, 채권까지 실물 금융자산을 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마치 이더리움이 디파이랑 NFT를 통해서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리플 XRP도 현실 금융의 한 가지 축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 가치 평가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RP가 전 세계 돈과 자산이 오가는 파이프라인의 핵심 토큰 비슷한 역할까지 맡게 된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두고 그냥 그저 그런 알트코인 이 정도로 부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잠재력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이고요. 실제로 실현되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리플 레저가 지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점이 향후 투자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하락 전환되고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금 가격이 폭등하고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에 옮기는 토큰화 흐름들이 가속화된 것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왜 XRP 원장 리플 레저가 있는 건지, 24시간 거래량 초고속 결제, 디파이 결합 능력까지도 이런 기술적인 강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현재 리플은 이미 금 1g 토큰을 발행을 했고 생태계 확장을 시작한 사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플 레저가 단순 결제망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실물 금융 인프라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오늘 뉴스 하나일지 모르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다는 거, 이게 투자 세계에서 진짜 큰 기회는 이렇게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다가올 수 있는 변화 속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XRP랑 금 토큰의 이야기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하반기는 어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조용했을 때도 XRP만큼은 남달랐어요. 이 다른 코인들이 힘을 못 쓰던 시기에 XRP 가격은 꾸준하게 버텨줬고요. 또 상승도 해주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4분기 비트코인이 한창 조정받을 때 XRP 관련 펀드에는 시장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현상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격 차트만 보고서는 XRP가 왜 이렇게 강하냐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배경에서는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XRP를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쓸모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XRP의 쓰임새가 실제 현장에서 입증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 XRP가 애초에 국제송금을 빠르게 하기 위한 브릿지 통화로 설계가 됐죠. 말은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자면요. 가령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송금하죠. 전통 방식으로는 국내은행, 중개은행, 해외은행 거치느라고 몇 날 며칠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XRP를 사용하면 어때요? 원화를 XRP로 즉시 바꿔가지고 전송까지 가능하고 상대방이 그 XRP를 현지 통화로 받는 식으로서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며칠 걸리는 거랑 몇 초 걸리는 거랑 이 차이 자체가 엄청나다라는 거고, 리플사가 수년 전부터 우리는 이걸 노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요. 한동안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냐? 정작 금융권이 XRP를 쓰지 않았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상황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실험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몇몇 은행들은 리플과 협력해서 국경 간의 결제를 XRP로 처리하는 이런 파일럿들을 시작을 했었고, 일본의 유력 IT 기업 구미는 우리는 XRP 생태계에 합류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작년 말부터 수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매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리플과 SBI 같은 금융사들이 지분을 투자한 에보노스라는 회사는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아서 공개 시장에서 XRP를 사들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코인을 확보하면은 돈 이동에 이득이 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기관 기업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 XRP의 효용성이 표면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의 서비스로 입증이 되면서 이제는 그 가치에 돈을 거는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해소입니다. XRP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발목 잡혀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바로 미국 SEC와의 법적 분쟁인데,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수년을 끌었던 소송이 작년 8월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XRP 측의 사실상 승리였었고요. XRP가 더 이상 불법 증권일지도 모르는 자산 취급을 받지 않게 됐고, 리플사는 약소한 합의금만 내고 모든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 보통 호재 한 방 뜨고 나면은 시세가 원위치 되고는 하는데, XRP는 현재 다르죠. 소송 종결 이후에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합니다. 이 소송 이슈로 몇 년 동안 관망만 하던 연기금들, 헤지펀드들, 크립토 펀드들, 이제는 완벽하게 됐다라면서 하나둘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규제 명확화는 투자 심리를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요,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자체를 열어줬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미국 시장에서 XRP 현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돼서 출시까지 됐고요. 그동안 비트코인 ETF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XRP도 당당하게 증권시장에 상장된 투자 상품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출시되자마자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점인 건데, 몇 주 만에 XRP ETF들에 1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몰렸고요. 이 초기 한 달 동안 하루도 자금 유출이 없을 정도로 순유입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로 따져봤을 때 1조가 넘는 첨락적인 자금인 건데, 이런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가 XRP에 진지하게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ETF로 유입된 자금은 수백만, 수천만 개의 XRP를 시장에서 사서 금고에 묶어두는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초반 한 달 동안 신규 XRP 상품들이 약 7억 개 이상의 XRP를 사들여서 유통량에서 잠그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수요는 폭발을 하는데 공급은 제한되는 구조적인 유리함들이 현재 XRP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XRP가 왜 이렇게 급하게 부상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서 요약이 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쓸모가 있다는 거. 국제송금이라는 뚜렷한 사용처가 있죠. 이게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생겼어요. 규제 리스크가 해소돼서 기관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길이 열렸습니다. ETF 같은 자금 유입 통로가 마련이 되면서 큰 손들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XRP를 매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니까 XRP가 예전처럼 그냥 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취급될 수가 없어졌다는 거고, 오히려 암호화폐 인프라의 핵심 축이라는 이 새로운 위상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CNBC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서까지도 XRP가 차세대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된 배경에서는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인정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 판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랫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양강 구도였었지만요, 이제 XRP가 탑3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대비 약간 내려왔었고, 그 빈자리를 XRP를 비롯한 주요 알트들이 채우고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비트 독주였었던 암호판에서 이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거는 건강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코인에만 돈들이 쏠리지 않고 여러가지 기술과 여러가지 쓰임새를 가진 코인들이 다 함께 성장하는 이런 시장이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XRP 사례는 다른 프로젝트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결국에 실용성이 입증만 되면 시장이 알아본다라는 건데, 과거 2021년 당시 여러 가지 불장에서는 밈코인이나 실체가 없는 알트들도 난리를 치고 상승을 했었지만요. 그러다가 결국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단발성 테마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 대신에 결제, 토크나 플랫폼 이런 실제 산업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코인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실용성이 있냐 없냐로서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결정되고 있다는 거. 이게 XRP가 그 대표격이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파이랑 NFT 플랫폼으로 이미 입증을 받았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XRP랑 유사하게 결제 특화 코인으로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링크처럼 전통 금융과 크립토를 연결해주는 이런 오라클 코인들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XRP의 구상들은요,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자분, 배분 논리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코인이 실체가 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눈이 많아졌고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겠죠. 특히나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2024년에서 2025년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로 크게 부각됐다가 잠깐 주춤했던 기관 관심들이 이제는 리플 XRP 같은 다른 코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많이들 담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서 규제가 명확하고 실체가 있는 XRP에 눈을 돌리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능하게 한 거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송 종결이랑 XRP 현물 ETF 출시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었죠. 이 결국에 판을 움직이는 건 기관과 거시 자금인 거고, 이 큰 손들이 들어오려면은 법적인 안전망이랑 신뢰할 만한 사용처가 필수인데요. XRP가 2025년에 그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유동성 확대 구매에서는 가장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XRP 앞에서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실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현재 리플의 결제망에 참여하는 300여 개의 금융기관 중에 XRP를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곳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비율들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전통 금융권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죠. 리플사가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2026년 리플이 미국 내부 은행 지위까지 얻게 된다.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은행이 직접적으로 XRP 원장을 쓰면요, 이제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는 셈이니까요.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XRP의 업사이드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XRP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겁니다. 실체가 있는 자산은 결국에 빛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그 큰 흐름이 바뀔 때는 초기 신호를 잘 포착을 하셔야겠죠. 지금 XRP에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코인 하나의 급등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지형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고, XRP 이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판을 키웠을 때, 그때는 논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흐름을 돌이키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이 필요에 의한 상승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국제 결제든 토크나 자산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산들은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커지게 될 겁니다. XRP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인지 2026년의 시간들이 말을 해줄 텐데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재밌는 초반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도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볼 때 그때부터 비로소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흐름들을 함께 짚어보시면서요, 이 변화를 통찰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요,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들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지금 리플 레저가 금과 은을 품으면서 금융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 지난 수년 동안 치열하게 기술과 신뢰를 쌓아온 철저한 준비들이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시대적인 기회를 만난 필연적인 결과겠습니다. 이 대중들이 당장의 가격 등락에 흔들릴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읽어낸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의 해안은 이미 그 자체로서 행운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XRP가 열어가는 이 새로운 금융의 새벽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내심과 통찰력이 빛나는 결실로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 아니라 비중과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괜히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인 투자 심리고, 누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전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거는 틀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코인, 현금까지 여기저기 완벽하게 분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한쪽에 비중이 실려 있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더더군다나 이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응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1개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리플이 2,000원 중반에서 더 하락할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다시 3,000원까지만 회복해도 좋겠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코인 신사 채널 말처럼 분할 익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 감정과 다짐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시장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의 심리인 거고 인간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아야지 내 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손절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팔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길게 보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효율적으로 내 평단과 비중, 수량,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단기 종목을 병행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름 역할을 해주냐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타, 단기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쳐다보고 또 자주 들여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해가지고 목표가 걸어두면서 오히려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로 덜어내면서 숨을 고르고 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반복들이 결국에 계좌를 지키고 멘탈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이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그 조급함을 비중과 원칙으로 눌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방향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균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 이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욱더 강한 성장에 유일하게 빠진 요소는 낮은 금리다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유동성 공급이란 뜻입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줘야 된다는 메시지겠죠. 보통 재무장관은 통화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발언들을 자제하는데 이번에는 공개 연설을 통해서 연준을 압박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찾아왔다. 이런 신호탄일 수가 있겠죠. 먼저 현재 상황은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달 동안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경기 둔화를 감지하고 긴축 사이클을 드디어 끝낸 건데 그렇게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총 낮췄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에 속합니다. 문제가 뭐냐? 시장의 기대감이랑 현실의 간극인데요. 현재 미국 월가에서는 올해 2026년이 연준이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 내부 전망은 아마 한 번 정도만 내린다. 이렇게 그칠 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즉 유동성 완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연준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바로 이 지점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라. 정부 쪽에서 등 떠미는 형국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에는 경제 성장률 둔화 조짐과 2026년 이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고려까지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온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신호를 볼까요? 한쪽에서는 경기가 식어간다. 이런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PMI 지수가 작년 가을부터 내리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12월 수치는 47.9로서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주문이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고용시장도 뜨거웠던 열기가 조금씩 식는 추세인데요. 2025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저조한 일자리 증가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경기 정말로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들만하겠죠.
하겠죠. 그렇다면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 여기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거.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연준이 금리를 섣부르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거고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3% 안팎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요. 이 연준 목표치인 2%는 살짝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임대료나 서비스 물가 같은 기초적인 물가 압력이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섣부르게 금리를 많이 낮췄다가 다시 물가가 뛴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신뢰감에 큰 타격이 있겠죠. 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악몽을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가지고 연준 인사들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천천히 가자,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베센트 장관은 여기서 답답한 겁니다. 이 재무부 입장에서는 경기 살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라고 하고 또 한쪽은 브레이크를 살살 떼자는 식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는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정말 재밌게도 주식시장은 작년 연말까지 상당히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2025년에 두 자릿수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기술주 위주로 크게 반등했죠.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 투자자들이 경기 연착륙 쪽에 베팅한 모습인데 연준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호들을 보면은 조금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상승을 하는데 작년에는 금값이 60% 넘게 뛰고 은값은 2배 이상으로 폭주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큰 손들이 한쪽으로는 주식도 사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슬그머니 금과 은을 사모았다는 뜻입니다. 이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자라는 움직임이었겠죠. 연준이 돈을 많이 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다시 뛸 수 있다 보니까 금으로 해지를 한 거고 반대로 연준이 돈을 안 풀면은 경기가 식을 테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또 금을 산 겁니다. 어떻게 해도 금이 좋은 거예요. 결국에 시장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대비가 시작됐다라는 얘기겠죠. 뭐에 대한 대비냐? 유동성의 방향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돈줄이 다시 풀릴 것인가? 아니면 생각보다 덜 풀릴 것인가? 이 예측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단적인 예시가 바로 중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중국 본토 증시 거래 대금이 연일 기록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요. 하루에 2.8조 위안, 우리 돈으로 410조 원이 주식시장에 쏟아지는데 이게 9월 이후의 최고치라고 해요. 5년 평균의 2.5배 수준이니까 엄청난 열기죠. 이 새해 첫 거래일에 상하이 선전 증시 종목 10%가 52주 최고가 갱신했고 거의 상장 주식 7개 중에 6개가 일제히 상승했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 2024년까지 중국 경제가 부동산 침체 포함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요. 금리도 내리고 부동산 규제 풀고 증시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매력이 생긴 겁니다. 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망설이고 있는데 중국은 본격적으로 금리 부양에 나서네. 이러면서 작년 말부터 슬금슬금 아시아 신흥국 증시로 돈이 이동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중국 증시 랠리는 어쩌면은 유동성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신호탄일 수 있다라는 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흐름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만 가만히 있다가는 글로벌 자금 흐름 주도권을 뺏기겠다. 이런 위기감도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정리하면은 미국 연준의 결정 하나가 단순하게 미국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으면서 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베센트 장관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 만약에 연준이 정말로 베센트 말대로 금리를 팍팍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파급 효과를 상상해 보자면은 1차 효과가 시중에 돈이 풀렸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거는 금융시장입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줄어가지고 기업들이 쉽게 돈을 조달하고 부동산 경기도 반등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흔한 경험들인데 2차 효과가 자금 조달이 쉬워진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요. 또 정부도 재정 정책이랑 맞물려가지고 경제 성장률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 미국 내부 소비랑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요. 그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던 자금이 해외로 더 쉽게 흘러나가서 신흥국에도 투자 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3차 효과가 이렇게 전방위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은 새로운 금융 버블의 씨앗이 동시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기술주나 신규 산업들의 투기적인 열풍이 불거고요. 암호화폐 같은 대체자산 시장에서도 화랑이 찾아올 수가 있겠죠. 지난 2020년대 초 알트 대불장 기억나실 겁니다. 이 시중에 돈이 넘치면서 일단 사람들은 위험자산부터 사고 본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3차 효과까지 가게 되면요. 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따라올 수 있다는 부메랑이 있겠지만요. 이 적어도 초반에 한두 해는 모두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한방향성으로만 가진 않습니다. 연준이 베센트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너무 늦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정책 변화의 속도랑 강도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미 전망을 들여본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유동성 파티의 시작 시점이 언제냐 이 차인데요. 이 파티가 일찍 열리면 일찍 올수록 모든 시장에 훈풍이 빨리 돈다는 것이고, 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이에 경기가 식어서 한번 재채기를 하고 또 상승하는 이런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요, 결국에는 방향성이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마디로 결국에는 상승이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 행정부도 정치권도 모두 미국 연준에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연준 수장도 머지않아서 바뀔 예정이죠. 파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시장의 엄청난 변수인데, 만약에 미국 행정부 입맛에 맞게 금리 인하를 팍팍 해주는 비둘기파 의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더 과감하게 강력한 폭등을 하겠죠. 이런 요소들 지켜보시면서 우리 개인분들께서는 유동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이런 순간들을 포착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런 거시 뉴스 듣다가도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시장은 거시 자산 시장의 축소판처럼 움직였는데요. 돈줄 조이면은 폭락하고 돈 풀면은 급등하는 아주 단순한 상관관계였었죠. 2022년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비트코인이 70% 폭락했던 거, 또 2020년 팬데믹 때 돈 풀자마자 폭등했던 거, 이런 것들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도 다르진 않다라는 거고, 유동성만 확실히 풀린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커다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번 사이클이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2025년 말 조정을 거치면서 이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옥석 가리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끝났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난립했었던 잡코인, 밈코인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서야 온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이상한 코인까지 전부 다 같이 올랐었지만 작년 하반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었어요. 실체가 없던 코인들은 폭락해서 시총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핵심 코인들은 조정은 받았어도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면서 버텼습니다. 기관 자금이 이런 핵심 자산들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았던 거고, 오히려 가격 하락 시에는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한 정황까지도 포착이 돼요. 실제로 미국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11월, 12월 한때 10억 달러 넘는 순유출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출시 이후에 누적 2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엄청나게 들었던 돈이 연말에 일부 차익 실현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큰 뭉치는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강한 손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축소인데요. 한때 선물 시장에 100조 원에 가까운 베팅이 쌓였었는데 지금 50조 원 정도로서 줄었다라고 했죠. 이 시장이 한번 휙 떨어지면은 선물 청산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더 폭락하는 악순환이 과거 사이클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위험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빚내서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대거 정리가 되고 남은 참여자들은 비교적 현금이나 자기 자본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중후반까지 크게 안 밀리고 또 지지선을 형성하고 또 반등에 성공했죠. 이 모두가 눈치만 보는 균형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럴 때 촉매제 역할을 할 게 뭘까요? 바로 저는 유동성 이벤트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한다거나, 혹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거나, 이런 호재성 뉴스가 터진다. 이 시장 균형추가 또 위로 확 기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치 활시위를 잔뜩 당겨놓은 상태 같달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팽팽한데 한번 손을 놓으면 휙 하고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어떨까요? 사실 XRP 투자자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미국 SEC 소송 때문에 길고 긴 동면기를 보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미국에서 XRP를 추종하는 ETF가 승인되고, 또 시중에 XRP 투자 열차가 정식으로 깔렸습니다. 이 초반에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10억 달러 넘게 XRP를 사들였다고 하죠. XRP 가격도 작년 한때 2달러 돌파하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물론 연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1달러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지만, 예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제 XRP를 둘러싼 인프라랑 제도권, 이런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되어 있다는 점. 쉽게 말씀드려서 XRP는 준비를 마쳤다라는 느낌입니다. 뭐를 준비했냐고요? 글로벌 결제랑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입니다. 리플사가 그동안 은행이랑 송금회사랑 손을 잡고 국제 송금망을 구축을 해왔었는데, 그 핵심에 XRP가 있죠. 그리고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쓰는 ISO 2002 결제 표준에 리플 레저가 부합되도록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스위프트 국제 송금망도 ISO 2002를 완전히 채택을 했다 보니까 이제 XRP가 전통 금융망에 연결될 수 있는 이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리플사가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요즘엔 뉴스에 슬쩍슬쩍 등장을 하죠. 아부다비 금융지구에서 공식 사용을 승인했다라고, 또 유럽에서도 파일럿으로 쓴다라는 등. 이거는 리플 레저 위에서 돌고 있는 달러 토큰인데 규모가 13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CBDC랑 연동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실험을 하는데 이 달러 CBDC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CBDC를 서두르지 않으면요, 이 달러랑 등가로 쓸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시장 표준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USDT 테더라거나 아니면 USDC 서클 같은 이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죠. RLUSD는 그 흐름의 규제 친화적 형태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미지수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거, XRP 생태계가 이런 글로벌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한편으로 또 리플 레저에서는 부동산, 주식 채권을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은행들이 자기 발행 채권을 리플 레저 위에 토큰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또 유통을 한다거나, 또 부동산 리츠 지분을 토큰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식인데요. 2025년 이 리플 레저상의 토큰화 자산 가치가 20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하니까요, 실물 자산의 블록체인 이식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XRP가 향후에 증권화된 자산의 거래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XRP는 더 이상 리플사와의 소속 뉴스라거나 규제 이슈만 쳐다보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ETF로 투자가 되고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고 각종 자산을 옮기는 기축 통화처럼 역할을 할 준비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XRP가 법정 싸움하느라고 놀지 못한 축구 선수였다면은 이제는 규제를 통과한 프로리그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플레이할 커다란 경기장이랑 팀 전술도 마련이 됐고요. 이런 배경들을 깔고 봤을 때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유동성이라는 화두가 XRP한테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파티가 열렸을 때 그 돈의 이동 경로에 XRP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한번 과거를 떠올려보세요. 2017년이나 2021년 불장 때 솔직히 XRP 투자자분들은 속이 좀 쓰렸을 겁니다. 이 시장 전체가 상승할 때 XRP는 소송 때문에 제대로 못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다시 오면은 그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XRP는 발목 잡을 이슈가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호재 카드를 쥔 상태인데, 만약에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이 붙는다면은 XRP는 준비된 자산으로서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ETF 자금은 이미 길을 터놨고, 국제 송금이나 결제 인프라 수요가 발생하면은 실제 수요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게 항상 불확실하죠. 쉽게 흥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판이 갖춰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베센트 장관의 발언 이면에는 단순한 경기 대응 이상의 전략이 엿보입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이 살아나면서 글로벌 자금 판도가 바뀌는 조짐이 있어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 흐름의 주도권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준의 유동성 스위치를 다 시켜서 돈의 흐름을 미국이 준다, 이런 큰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유동성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미국이 선제적으로 맞춰 넣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전통 금융시장이랑 디지털 자산 시장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이전에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암호화폐가 제도권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파급 효과가 증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동시에 크립토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베센트 장관의 말처럼 성장의 마지막 요소를 투입을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거시경제의 유동성, 그리고 그것과 맞물린 암호화폐 인프라의 성숙, 이 두 가지가 만난다. 2026년 시장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의 핵심은 유동성 하나로서 귀결이 됩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유일하게 빠진 요소인 유동성이 채워지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동안 쌓여온 조건들이랑 새롭게 짜인 구조가 맞물려가지고 동시에 폭발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은 결국에 유동성이라는 거. 그 조각이 들어오는 순간 게임의 법칙은 달라지게 될 거고, 바로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이제 남은 한 수는 유동성 뿐이라는 거. 이 빈센트 반 고은은 위대한 성과는 충동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유동성이라는 이 마지막 퍼즐 조각도 결국에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이 묵묵히 견뎌낸 이 인내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서 빛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 마침내 완벽한 그림으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투자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지나치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리플 안 좋다, 코인 시장 안 좋다,
그래서 계속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고 하루하루 가격에 감정을 실어버리면은 이 투자 시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수많은 그래프 사이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 시장이 원래부터 편안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오히려 생각을 쉽게 하셔야지 생각한테 안 잡혀먹고요. 더 시장을 보는 관점이 쉬워집니다. 정말 간단해요.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올라가고 반등 나올 때는 더 상승할 거라는 욕심은 과감하게 접어두고 이 낮은 비중이라도 분할 익절을 해보는 겁니다. 제일 쉽지만 어려운 건 또 매도입니다. 하지만 그 매도를 스스로 계속 어려워하고 또 망설이고 매도를 결국 못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해서 조금은 쉽고 편하게 대응하려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 리플 전용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막상 그 순간이 돼서 욕심 때문에 못 팔고 후회할 바에는 분할 익절을 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경험치, 실행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쉬운 내용인 팔아야 내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더 멀리 또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힘을 충전하는 현실적인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셔야지 이 시장이 어렵지 않고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가 오를 때 기쁘고 그래프가 내려가면 불안해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만요. 만약에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 심리가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팔고 그만두고 싶고 괜히 리플 샀다, 괜히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 시점이 바로 그래프상의 바닥이라면은 그 바닥 구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 바닥까지 갔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생긴다는 뜻이고 이 시장은 늘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2,500원, 2,600원 부근에서 답답하게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짧은 시간 만에 3,400원까지 회복을 했었고 지금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다시 3,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의 속성과 변동성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이 힘든 구간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시고 또 감정을 눌러가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만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 흐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가장 힘들 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이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었던 암호화폐 규제의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번 이슈가 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의미까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미국의 유력 투자 은행 벤치마크 측에서 이번 주가 암호화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배경은 바로 미국 상원에서 머지않아서 표결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일명 클래러티 액트입니다. 이게 통과만 된다면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오랜 공백과 혼란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펼쳐질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법안이 나왔는지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어떤 툴로 규율을 할지 이걸 두고 수년째 혼선이 지속이 됐습니다. 한쪽에서 비트코인은 상품이니까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증권성 거래로 자금을 모았으니까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이 정치권 입장에서 보더라도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혁신을 살려야 된다는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규제기관이 명확한 법도 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 이 업계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2022년에는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여러 가지 충격파가 터졌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당국은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뒤늦게 SEC가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여러 가지 거래소를 제소했고 주요 알트드 코인들을 무더기로 미등록 증권이라고 지목하는 강경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은 한편으로는 위축됐었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 SEC의 압박이 최고조였던 시기에서도 이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컸는데 왜 가격은 상승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다는 거. 이 표면적인 뉴스랑 시장의 움직임이 엇갈린 모순 뒤에서 사실은 암호화폐 게임의 룰이 새로 짜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설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그 설계의 실체가 이제 눈앞에 드러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의 룰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겠다는 법이에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디지털 자산을 둘로 나눕니다. 한 개는 디지털 상품,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특정 발행 주체가 없이 네트워크로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들은 디지털 상품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건 앞으로 CFTC가 전담적으로 감독을 맡게 될 예정인 거고, 반면에 투자 계약 형태로 발행된 토큰, 이를테면 어떤 회사나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토큰을 발행을 했고 그 가치가 그 회사의 노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 이런 거는 기존 증권 개념에 가깝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SEC 관할의 증권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분 기준을 법으로 딱 정한 것들이 첫 번째 의미인데, 그동안은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매번 법정 싸움까지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 인프라에 대한 규정을 만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같은 합법 거래소도 있지만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연방법상의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에 대한 면허 제도가 없었어요. 이 선물은 CFTC 관할이라서 CME 같은 곳이 있었지만요. 현물 같은 경우는 주마다 라이선스로서 떼우는 시기였거든요. 이번 법안이 여기에 메스를 대는 겁니다. 이 디지털 상품 거래소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암호화폐 거래업자들을 CFTC 등록 대상으로 편입을 합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브로커, 딜러, 수탁기관 전부 다 아우르는 라이선스 체계를 설계를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 참여자들의 자격 요건이라거나 고객 자산 보호 의무라거나 시세 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것들을 명문화합니다. 이 가령 워시 트레이드를 금지하고 거래소가 고객 돈이랑 자기 돈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또 분기별로 재무제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을 하면서 이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FTX 파산 사태 이후에 특히나 요구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돌이켜보면요. FTX 같은 해외 거래소들은 고객 돈을 자기 맘대로 유용을 했고요. 이 뒷구멍으로 내부자 거래랑 별짓을 다 했었지만 견제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적어도 미국 내 영업하는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법안이 한번 법으로 정해지면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 그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도 법 제정의 정치적인 의미인데요. 암호화폐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규제 뒤집기였습니다. 이 정권 따라서 또는 담당 위원장 따라서 규제 방침이 확 바뀌겠죠. 실제로 미국만 보더라도 2021년 전후로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유화에서 강경으로 180도 전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률은요, 웬만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갑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해도 이 국회에 통과된 법을 마음대로 무력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정구조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 규제가 행정부 지침 수준에서 성문법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뜻이에요. 암호화폐가 하나의 정식 제도권 산업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벤치마크가 이 규제 뒤집기 위험이 줄어든다고 표현한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부터는 정부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안도감인 거겠죠. 이렇게 법안의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산의 구분, 인프라 규제, 그리고 법률적인 안정성 확보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사실 이 법안이 처음에 발의될 때부터 코인베이스 같은 규제 준수 성향의 기업들, 업계 로비스트들이 많이 지지를 해왔습니다. 이들에게 수건이 풀렸다는 건데, 이 명확한 룰만 생기면은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코인베이스 주가도 이런 제도 변화 기대감에 작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월가의 기관들이 역시 이 법 통과를 반깁니다. 규제가 불투명할 때는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던 기관들이 많았는데 이 법이 통과하면 된다. 흔히 말하는 큰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이 반면에 모호한 규제 덕분에 그간 어두운 이득을 취했었던 쪽은 타격을 받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에 기반을 둔 일부 거래소들, 미국 규제가 강화되면은 미국인 상대로 영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거래라거나 시세 조정으로 돈 벌던 세력들, 투명성 규정 앞에서는 움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증권에 가까운 코인 프로젝트들, 이제 더 이상 미국 개인들을 대상으로 슬그머니 토큰 판매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정리 작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산업 전체를 보면은 긍정이란 얘기예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도 현물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특히나 그런데요. 그래서 제 자료는 수익을 부추기기보다는 평단이랑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만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측면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미국이 왜 하필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2022년부터 20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규제 당국은 일단 단속이랑 소송 위주로 시간을 끌던 모습이었죠. 그 당시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무자비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부터 2025년 작년까지는 갑작스럽게 입법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 배경에는 거시경제랑 국제정세 변화까지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죠. 더 이상 유동성 수축에만 의존한 안정기조로는 경제를 끌기가 어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혁신적인 성장 동력을 챙겨야 될 타이밍인데 그중에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분야를 더 이상 사각지대로 방치하긴 힘들었던 겁니다. 유럽은 이미 미카라는 포괄법을 만들어서 202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중동 아시아도 앞다퉈가지고 암호자산 허브를 자청하면서 규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2024년 이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도요. 언제까지 게리 겐슬러 혼자 모든 걸 결정하게 둘 거냐. 미국 의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즉 국제적인 압력과 내부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법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눈여겨보실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권의 시각 변화입니다. 이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대놓고 투기적 쓰레기로 취급을 한다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곤 했었죠. 그런데 2023년 이후로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같은 이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서 비트코인 ETF에 뛰어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포함해가지고 은행들도요. 이 관련 부서를 만들고 투자 리포트를 내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암호화폐를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 이 미국의 금융 로비 파워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이제는 큰 손들이 이 암호화폐 쪽에 들어올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는 판을 깔아줘야겠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 즉 이 법안은 그냥 소비자 보호 차원이 아니라 미국 금융 권력 구조 내에 암호화폐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번 이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투자자 보호였다면 굳이 이렇게 광범위한 법안이 아니라 몇 가지 금지 조항으로 떼었었겠죠. 그런데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이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암호화폐가 사실상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가 2차, 3차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차 효과는 당연히 시장의 신뢰 회복이랑 투자 심리 개선이겠죠. 이 법에 대한 통과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지금 당장 가격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언론에서도 미국이나 드디어 암호화폐를 포용한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2차 파급 효과로는 산업 내부 구조 조정이 가속화가 될 겁니다. 누가 제대로 규제 준수를 하고 또 투명하게 영업을 하는지 이제부터 비교가 확실히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 등록한 거래소는 당국 감사도 받고 신뢰도 표시도 없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곳은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이 멀리하게 될 겁니다. 이 기술적인 기반이 좋은 프로젝트들 이런 기회들을 살려가지고 기관 파트너를 모색할 것이고 오히려 규제 준수 코인이라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과거에 그레이 색채가 강했던 사업자나 코인들은 또 설자리를 좁아지겠죠.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 재편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유럽이랑 아시아, 이 암묵적인 경쟁이 붙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암호화폐 허브를 꿈꾸던 곳들은 미국이 이번 법을 통과한다. 그럼 게임 체인저를 나누는 셈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내놓겠죠. 여기서 3차 파급 효과가 더 중장기적인데요. 이 전통 금융시장이랑 암호자산 시장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가 될 겁니다. 이제 규칙이 같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두 시장의 참여자들이 오가면서 융합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은행 어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하는 것처럼 코인에 투자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도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번 법안 통과를 미국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플레이어로 인정을 할 테니까 그 대신 규칙을 지켜라. 대신에 우리도 너희를 보호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규제 공백 속에서 단속과 혼란의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 법 통과 이후에는 정해진 판 위에서의 게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가 갖춰지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투자 심리가 죽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 돈은 명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 통과로 단기적인 흥분이 진정이 되더라도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거대한 자금과 참여가 유입될 기반이 마련이 된다는 거. 이 비트코인이 태어난 지 17년, 그리고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된 지 10년 만에 드디어 기본 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두고 미국 금융 권력이 마침내 암호자산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면요. 이런 순간이 암호화폐가 금융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분수령으로 기억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결국에 중앙은행장을 검찰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최근에 연방 검찰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이 중앙은행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금융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연준 본부 건물 재건축 예산을 두고 파월이 미국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많은 분들께서는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계시죠.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진짜 이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갈등들이 결국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작년부터 줄곧 공개석상에서 파월 의장을 향해서 말을 했어요. 이 금리를 빨리 내려라, 거의 매일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반면에 파월 의장은 어떻죠? 이 물가 통제랑 금융 안정을 이유로서 성급한 금리 인하에는 신중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마침내 검찰 수사라는 초강수로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게 파월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입니다. 소환장을 받은 직후에 X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면서 연준 의장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언뜻 보면은 법 절차를 따르겠다라는 말처럼 보이겠지만 이어진 멘트의 취지는 달랐습니다. 이 파월 측에서는 이번에 전례 없는 조치가 미국 행정부가 미국 연준에 가하고 있는 위협과 압박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고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악관이 중앙은행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신흥국 정치에서나 보던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를 여러 번 경질을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금리를 낮추도록 압력을 넣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고 물가가 급등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비슷한 중앙은행 길들이기가 현실로 벌어지면서 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악을 하고 있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로 미국 연준의 독립성을 거의 신성 불가침한 원칙처럼 여겨왔었는데요. 정치 권력이 통화 가치랑 물가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현재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죠? 그런 금기를 깨버리고 노골적으로 미국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한 모순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단순하게 보시자면은 금리를 빨리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자라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는 약 3.5% 수준인데 트럼프가 여기를 더 낮춰가지고 경제 성장이랑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동시에 챙기고 싶어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증시에는 호재죠. 돈이 풀리면 기업이 싸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소비도 늘어날 테니까요.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금리를 낮춘다, 과연 그 돈의 가치가 제대로 유지가 될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약에 미국의 연준이 이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불붙으면서 물가가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어떤지 볼까요? 가장 최신 데이터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였습니다. 이 한때 9%까지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여기까지 내려온 건 상당한 성과인데, 그렇지만 연준의 공식 목표치인 2%랑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약간 높은 수준도 맞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2.7%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완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니까 섣부르게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트럼프 측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됐다라고 해석을 해요. 최근에 보셔라, 물가가 잡혔다,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두고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시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채권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죠. 연준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채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그대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지금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데에는 향후의 통화정책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고 있다는 이런 분석까지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트럼프 측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반대로 시장 금리를 높여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측에서는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런 식이라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치만 높여져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더 올려버리는 이 부작용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작 연준을 길들이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의 신뢰만 잃어버리고 중장기 금리 폭탄을 맞게 된다라는 아이러니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준을 지켜야 된다는 쪽에 공개적인 힘을 실어주고 나선 건데, 유럽 중앙은행 22, 영란은행 BOE, 일본은행을 비롯한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우리는 미국 연준과 파월 의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채널로서 이 미국 재무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해요. 글로벌 중앙은행 커뮤니티 전체가 현재 미국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선 셈인 건데 이유가 뭐냐? 이게 단순하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신뢰 사슬에 금이 가겠죠. 어느 나라든지 간의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 물가 안정이 필수인데 미국 연준이 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물가 안정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세계 최대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미래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달러를 외화 보유고로 덜 가져가고 금이나 다른 나라 통화를 더 가져가겠죠. 또는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해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번에 급등했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포함해서 이미 자국 통화로서 무역 결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태가 이런 탈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기름을 붓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면서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상승 장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도 미묘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달러 인덱스는 거의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대내적으로 연준의 압박,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대외 갈등이랑 관세 공세까지도 겹치면서 달러 약세 요인이 짙어졌었고 이 달러가 약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로와 엔화, 그리고 금이나 비트코인 포함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친 바가 있었고, 그리고 큰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 하나의 증거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꾸준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는데요. 2026년 1월 현재 해시레이트는 초당 1제타해시를 넘어왔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채굴 자원이 투입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채굴자들이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확신하면서 설비 투자를 늘렸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가격이 크게 출렁했음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입된 투자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거. 이 정치라거나 중앙은행이 혼란과는 무관하게 이런 탈중앙 네트워크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랑 트럼프의 갈등이 아이러니한 건요. 암호화폐 세계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연준이 금리를 확 내리고 돈을 푼다. 이 단기적으로 넘치는 유동성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반대로 연준이 끝까지 독립성을 지키려다가 미국 정부랑 정면적으로 충돌한다. 그러면 초기에 시장이 불안감을 가지면서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다면 이 사람들은 정부를 통하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을 찾기 마련인 거고 실제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비상자산으로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 미국도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가 단순하게 금리 한두 번 더 내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 연준이랑 행정부의 충돌이 몰고 올 여파들은 2차, 3차 효과로 전 세계를 흔들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하락들은 각국의 외환 보유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 국가들 전부 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미국의 이런 압박들은 국제 금융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평소 같으면 미국 연준이 금융위기 때 각 국가의 달러를 빌려주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었는데 연준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도 어떨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자체 방어막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이 지역 차원의 비상 유동성 펀드를 만든다거나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을 키우려는 이런 논의들이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존의 중앙집중 금융체계 밖의 대안들이 주목받기 시작한다는 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암호화폐랑 리플, XRP 이야기를 꺼내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우리 신사천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맥락 없이 XRP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주제랑 XRP를 깊이 있게 연결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리플의 XRP는 원래 국제송금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암호자산이죠. 전 세계 돈 이동의 윤활유가 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리플사가 지난 10년 동안 이 전통 금융기관들과 손을 잡고 리플넷이라는 결제망을 구축해왔죠. XRP를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이 사이에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는 실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일본, 동남아 포함해서 70개 이상의 국가들과 그리고 금융회사들까지도 리플넷에 참여를 했고요. 미국의 PNC은행,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 여러가지 대형은행들도 XRP 기반 국제송금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리플사 측에서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프로젝트에도 협력해왔었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유로 자문기구에 리플사가 참여하고 영국과 프랑스 포함해가지고 CBDC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시험사업 기술 파트너로서 리플을 선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XRP는요, 암호화폐 중에서도 기존 금융권과 가장 폭넓게 손잡고 제도권의 다리 역할을 해온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XRP가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신뢰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번 연준 트럼프 사태의 본질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건데요. 이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중앙은행마저도 정치에 좌우되는 세상이 온다. 각 국가의 정부랑 은행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거래를 해야 될까요? 미국이 자기 입맛대로 맞지 않는 나라에는 중앙은행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누구라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싶어질 겁니다. 저는 그 대비책 중에 하나로서 탈중앙화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가 가장 선두주자라는 거, 이 제 개인적인 해석이겠지만 이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못 믿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에 리플의 XRP 같은 중립통화망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송금이라거나 외환결제에서 더 이상 미국이나 스위프트만 같은 특정 국가기관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위에서 가치를 주고받는 이런 날들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XRP는 이미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상당한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방향성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번 연준 사태를 계기로서 최소한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서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을 거고, 그 대안의 후보 중에 하나로서 암호화폐 기술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시대에서 탈중앙 네트워크의 시대로 이런 이행 흐름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변화 앞에서 기대랑 우려가 교차하시게 될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원칙과 유연성, 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신의 원칙을 정립하셔야 돼요.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한다. 분할 매수랑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킨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지양한다. 여러 가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고, 이런 원칙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닻이 될 겁니다. 이 동시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셔야 되는데요. 연준과 행정부 갈등의 결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만큼 한 가지 시나리오에 올인하는 전략, 이건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 재발 같은 최악의 경우부터 유동성 파티로 자산시장이 폭등하는 이 최상의 경우까지도 전부 다 상정하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적정 수준의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유망 자산의 분할로 접근하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수비랑 공격의 균형을 맞추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번 파월 연준의장 소환 사태는요, 이 단순 뉴스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판도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금리 인하 압박 사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돈의 힘의 축이 이동할 조짐이 엿보인다는 거. 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무엇이 대안이 될 것인가? 이미 현재 시장은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결말은 결국에 돈의 흐름을 새로운 길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고, 저는 앞으로도 이 거시경제랑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큰 그림으로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또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정리한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이 투자라는 게 빨리 가는 게임이 아니라요, 욕심을 줄이고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시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또 시야가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판단까지도 거칠어지는데, 투자에서 이 급함은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빨리 수익을 내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앞설수록 목표도 흐려지고요. 결국은 가격에 끌려다니는 이런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목표 타점을 미리 정해두는 거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부 정리하겠다, 이 구간에서는 더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기준이 먼저 서 있어야지 시장이 움직일 때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이 욕심을 키워가지고 한 번에 크게 먹으려는 매매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대응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를 드리지만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릴 때 목표 타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 매번 업비트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막상 순간적인 상승이 나와도 대부분 욕심 때문에 결국에 매도를 못하고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기에 진입을 했더라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목표 타점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기 고점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이 시기가 크게 흔들리는 구간으로 느껴진다기보다는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시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미리 걸어두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원칙 매매를 살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훨씬 더 건강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라는 게 늘 기다림과 내려놓음의 반복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쌓이는데 욕심이 커질수록 오히려 손에 남는 거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국 시장에서 편해지는 순간 이때 크게 먹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런 흐름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챙기기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빠르게 가려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고요. 욕심을 누린 사람이 결국에 계좌를 지킵니다. 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언제나 차분한 대응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